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린내가 마을을 뒤덮었다. 폭우에서 불어온 짠내나는 바람엔 젓갈 냄새와 삶의 고단함이 실려 있었다. 장터 골목어기. 소금단지 옆에서 점례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자, 이놈 좀 보고 가시구려. 오늘 아침 새벽에 객 가서 건진 생새우여. 갓절여 항아리에 담았는디 이만한 젓갈 또 어디 있겠소? 거친 손엔 막 퍼낸 새우젓 한 덩이 들려 있었고 굳은 살 벤 손끝에선 젓국이 뚝뚝 땅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점례는 혼인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바다로 나간 남편을 잃었다. 고깃배 하나와 함께 바다가 삼켜간 것이다. 그날 이후 점례는 아이를 등에 업고 포구에 나섰다. 새벽마다 살얼음 낀 물에 손을 담근 젓갈을 뒤적였고 젖도 안 나오는 가슴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입에 손가락을 물려가며 일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굶으며 그렇게 억척스레 하루하루를 버텨낸 여자였다. 그런 점례를 보며 장터 안악들이 말했다. 아이고 한수 어매야. 하루 종일 그 짠내 나는 젓갈 퍼담고 밤에는 또 등불 밑에서 젓갈 담그고 저러다 사람 먼저 쓰러지겠어. 글쎄 말이여. 독하다 독해. 저 얼굴 좀 봐. 피곤해서 눈이 퀭해졌잖여. 그러거나 말거나 점례는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우리 아들 한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같은 팔자는 안 물려줄라요. 저놈만큼은 글 공부시켜서 서리빨 같은 세상에 대가리 안 숙이고 살게 해줄 텐께. 그녀에겐 단 하나, 이 한수, 그 이름 석자가 세상의 전부였다. 가난은 피할 수 없었지만 굶는 맘마는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발로 걷어차듯 점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젓갈을 퍼담았다. 장터 한쪽 젓갈 항아리 틈 사이 나무 판자 하나를 덩그러니 올려 글을 외우던 아이가 있었다. 바로 점례의 아들 12살 한수였다. 햇살은 아직 비린내 속을 떠돌았고 한수는 그 틈에서도 글을 외웠다. 그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은 지나가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저 녀석도 저기 앉아있구먼. 서당도 안 다녔다던디. 아따, 저놈이 책귀신이요. 혼자 천자문 다 뗐다는디 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점례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자 그 옆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안악이 감탄을 터뜨리며 말했다. 점례야. 젓갈 팔던 네 손에서 과거 급제한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니여? 이 장터 바닥서 그런 일 터지면야 가뭄에 콩나도 놀라 자빠질 판이제. 점례는 피식 웃더니 생선살 한 토막을 내려치며 말했다. 지가 날 닮아봐야 글귀 한 줄 못 외웠을 거고 지애비 닮았음 바다로 나갔겠지. 허지만 말이여. 그놈 머릿속엔 글자가 살고 있은께 내 그거 하나 믿고 사는겨. 나무 판자 위 비린내 밴 손에 낡은 책 한 권을 꼭 안은 채 한수는 또박또박 글자를 짚어나갔다. 그때였다. 장터 어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조롱과 손가락질로 뒤바뀌었다. 저기 도둑년 딸이다. 6살 옥수는 장터 돌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누더기 치마자락을 꼭 움켜쥔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던 옥순에게 어느새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네 애미가 남의 집 엽전 훔쳐 달아났다더라? 피는 못 속이지. 에이, 이 도둑년. 아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아직 글자도 채 익히지 못한 옥순의 가슴을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더 큰 돌 하나가 휘익 날아와 옥순의 이마를 정통으로 쳤다. 이마가 갈라지며 선홍빛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옥순은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좌판 옆 책을 읽던 한수는 웅성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쓰러졌다는 말에 그는 곧장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참, 또 그러고들 있구나. 그는 아이들 사이를 헤치고 옥순에게 다가갔다. 피로 젖은 이마,
바닥에 흩어진 조약돌, 그리고 치맛자락을 꼭 쥔 채 덜덜 떨고 있는 손. 니 괜찮으냐? 옥수는 울지도 않은 채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한수는 조심스레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 낡은 헝겊 손수건 하나를 꺼내어 옥순의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렸다. 자, 이거 이마에 대고 있어라. 그 말에 옥수는 흠칫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마주친 한수의 얼굴. 그 눈동자 속엔 따스한 햇살 같은 맑은 빛이 어려 있었다. 네 이름이 뭐냐? 옥순이요. 최옥순. 한수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옥순이? 앞으론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니도 한 번쯤은 돌을 던져야지. 조용히 건넨 그 말에 옥순의 입가가 삐죽 일그러졌다. 울음을 삼키던 입술이 떨리더니 끝내 그 조용한 틈 사이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도둑년의 딸과 젓갈장수의 아들, 두 아이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며칠 뒤 장터 한켠. 그 틈새에서 낡은 치마를 끌고 쪼그려 앉아 있는 한 아이를 보며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아가 도둑년 딸내미 아니여. 또 돌 맞고 쪼그려 앉아있더라니께. 아이고, 그 집은 지지리도 복도 없지. 지 애미란 년이 남의 집 엽전 훔쳐서 딴 놈이랑 도망갔다잖소. 또 한 명이 말꼬리를 물었다. 아이고, 저년 팔자도 지 애미 닮으면 사나울겨. 지 아비는 술 퍼먹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잖아. 요즘은 친척집 전전하며 거짓골이라더만. 뼈가 가시보다 더 뾰족한 말들이 점례의 귓가를 조용히 후벼 팠다.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은빛 전갱이를 썰던 그녀의 손이 문득 멈췄다. 고개를 들어보니 옥순이 기댈 곳 하나 없이 무릎을 꼭 감싼 채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점례는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허참, 저 아가가 뭔 죄라고. 점례는 칼을 다시 들어 생선을 반으로 내리치며 툭 입을 열었다. 애가 무슨 죄가 있간디? 그 애미란 년이 나쁜 년이지. 아가가 뭘 안다고 욕을 먹어야 쓰겄어. 말을 끝낸 점례는 좌판 옆에 놓아둔 삶은 옥수수 하나를 집어들고 옥순에게 다가갔다. 아가야, 그림자처럼 다가온 점례가 말없이 옥수수를 쥐어주며 옆에 와 쪼그려 앉았다. 에이구 이거나 묵어. 아짐이 한솥 쪘다. 배는 채워야지. 그래야 눈물도 덜 나지. 옥수는 눈을 들어 점례를 바라보았다. 배는 고르면 안 되는 기라. 사람이 아무리 서러워도 말이여. 그리고 다시 좌판으로 돌아가 칼을 들고 생선을 썰었다. 비늘은 햇살 속에 흩날렸고 그날 처음으로 옥수는 자기에게 손 내밀어준 어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다. 바닷바람이 마을을 휘감던 그날 장터 끝 골목에 뜬금없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 한수가 급제했단다. 뭐라카노? 진짜로? 그 젓갈장수 아짐의 그 아들 말이가?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포구에서 젓갈 퍼나르던 이들도 장터 좌판에서 생선 썰던 이들도 모두들 그 이름 하나에 숨을 멈췄다. 장터어기 한복판. 점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갈 바가지를 와르르 쏟아버렸다. 뭐라고? 우리 한수가 급제를 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두 다리는 털썩 장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점례는 서서히 얼굴을 감싸지더니 마침내 입을 틀어막은 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내 새끼, 네가 해냈구나. 이 못난 어미를 양반 어미로 만들어줬구나. 햇살이 대문 위 기와를 쓸고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몰려들었다. 어이구야. 저 집 말이여. 원래 최참판대가 아니여? 점례가 그 집을 샀다잖여. 그렇게 젓갈 팔아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더니 사람 팔자 진짜 알 수 없는겨. 적국물 묻은 손에서 과거 급제한 양반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기와지붕 아래 점례가 앉을 줄 말이야.
기와지붕 위로 떠오른 둥근 달빛이 마당에 서 있는 점례와 한수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한수야, 이제 너는 젓갈 파는 계집년 아들이 아니여. 과거 급제한 양반 한수, 그게 네 이름인기라. 이제 진짜 기와집 대문 열고 드나드는 사람 된 거여. 양반 놈들이 뭐라 쑥은대든 그 놈들이 네 앞에서 고개 숙일 날이 올 게다. 기와 마당에 선 한수는 고요히 무릎을 꿇고 점례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다 어머님 덕입니다. 저 하나 믿고 그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 주신 건 어머님이셨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들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새우젓 비린내 벤손으로 그 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에 점례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숨을 삼키듯 한숨을 들이마시며 그녀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기와 대문 앞, 햇살에 반짝이는 새 기와지붕을 한참 올려다보던 점례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꺼냈다. 당신 하늘에서 보고 있어? 나 이제 여한이 없구만요. 당신 간 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디. 이제사 좀 웃어도 될란가 몰라. 점례의 두 눈에는 어느덧 햇살보다 더 반짝이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며칠 뒤 기와집 안채 마루. 점례가 장동 옆에 앉아 장을 뒤적이고 있는데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인사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돌리자 한수가 고운 한복 차림의 젊은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이 없고 한수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제가 혼인을 허락받고 싶은 아가씨입니다. 점례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니 뭐라고? 혼인?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누군고 이 아가씨가? 점례는 서둘러 고개 숙인 여인을 향해 다가섰다. 그런데 그 낯선 듯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점례는 한참을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디? 혹시 처자 내 모르겠는가? 그 말에 여인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점례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발짝 뒷걸음질 쳤다. 아니 너는 점례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순간 뺨에 핏기가 가셨다. 그 도둑년 딸? 그래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세상에 갸 많네. 어디서 낯이 익다 했지? 옥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내리깔았다. 점례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입술을 달달 떨다가 끝내 언성을 높였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애미 몰래 만난 게냐? 어? 어디서 감히 이딴 년을 데리고 와서는 혼인을 하겠다고? 한수가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려하자 점례는 손을 휘젓고 더 큰 소리로 덮어씌웠다. 이제 너는 상놈 자식이 아니라 양반이란 말이다. 젓갈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람들 눈 흘기는 것도 참고 그 짠내 벤손으로 네 책 싸주고 글 공부시켰구마는. 근데 고작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내가 그 고생하며 너를 키운 줄 아느냐? 도둑질한 애미에 술 퍼먹다 죽은 아비? 그 집안이 무슨 인연이라고? 옥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끈 감았다. 한수는 그 옆에서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너그럽게. 그 입 다물어라 이놈아.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전현이 도둑년 딸이라는 거? 동네 사람들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망신살이냐 참말로. 점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마저 땅에 내팽개쳤다. 그토록 인정 많고 속정 깊던 점례도 아들이 옥순을 데려오는 순간에는 여느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다. 기와지붕 위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점례는 마루 끝에 앉아 가슴을 치며 눈물 젖은 숨을 꾹꾹 삼켰다. 늦은 밤, 점례는 안방에 등지고 누워 있었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삼키지 않고 앓는 소리만 흘렸다. 그런 방 안으로 한수가 조심스레 들어섰다. 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이리 왔습니다.
옥순이와 꼭 혼인하고 싶습니다. 나가라. 더는 듣기 싫다. 제발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그 아이 어릴 적부터 손가락질 받고 지 집도 없이 친척집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구준이라며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던 가엾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름값도 못하는 그 천한년 하나 구하자고 혼인을 하겠다는 게냐? 왜 하필 그년이냐 이 말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손에 젖국물 마르지 않게 모은 돈으로 네 기와집 사주고 과거 붙여서 양반 만들어 놨더니 데려온다는 계집이 그년이냐? 저도 어머님 손에 젓갈 담그며 자랐사옵니다. 그 손 한 번도 탓한 적 없사옵니다. 옥순이도 가진 건 없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입니다. 어머님이 절 품어주셨듯 소자도 그 아이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그제야 점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려왔다. 등을 보인 채로 한참을 숨죽이던 점례는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그리하여 끝내 한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점례는 혼인을 허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옥순을 마주할 때마다 점례의 입에서는 모진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이게 밥상이라고 올린 거냐? 무는 입에서 아삭대고 국은 맹물보다 못하구먼. 점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혀를 차며 말했다.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걸 보니 애미 없이 자란 티가 그냥 줄줄 흐르네. 밥상 하나에서도 천한 냄새가 확 풍기자녀. 점례는 날끝마다 옥순의 집안사, 과거사를 들먹였다. 옥순은 말없이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상을 물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뒤두물 물은 볕이 안 들어서 장독대 앞 우물물 쓰라 했잖냐? 대체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듣는겨? 네 귀에는 사람 말이 안 들리냐?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꿔다 놓은 보리자루요? 아니면 바보요? 나 원 속 터져서. 한수는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는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그리 모질게 하실 것까진 없잖습니까? 모질다니? 내가 2년을 며느리로 들이기까지 어디 속 한번 편했던 날이 있간디? 그날 밤 한수는 바느질하던 옥순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다. 가만히 손을 감싸진 채 한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옥순아, 말씀은 거칠어도 속정은 깊은 분이시니 어머님 말씀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말거라. 그러자 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한수의 손등이에 자기 손을 포개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어머님이 이리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뿐이지요. 그날 밤 한수는 옥순의 손을 꼭 쥔 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어느 날 해가 기울 무렵 한수는 종이와 붓을 내려놓고 기침을 삼키듯 입을 가렸다. 피 맺힌 가래가 손수건에 얼룩졌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접어 품에 감췄다. 그날 이후 한수의 병세는 눈에 띄게 깊어졌다. 며칠째 밥숟가락도 잘 들지 못하고 밤마다 지독한 기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다. 옥수는 조용히 그 곁을 지키며 죽을 쓰고 찜질을 하고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약방에선 허파가 약해졌다더이다. 한약도 다려왔어요, 서방님. 그녀의 말에 한수는 억지로 웃었다. 이 몸 하나 지키자고 네가 이 고생을 다 하네. 점례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내뱉고 말았다. 이래서 여자는 참말로 잘 들여야 하는 게다. 복도 없는 년이 이제는 지 서방까지 잡아먹고 있으니 네 몸 이 모양 이 꼴 된 거 다 2년 탓이 아니면 뭐겠느냐 말이다. 어머님, 옥순이 놀라 고개를 숙였고 한수는 애써 목을 세웠다. 그만하세요. 제가 아픈 게 왜 옥순이 탓입니까? 입 다물어라. 내가 네 키우느라 그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병든 네 꼴이나 보자고 했나? 이게 다 그 계집 복 없는 팔자 때문이다. 옥수는 말없이 그저 고개만 떨궜다. 그날 밤 그녀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다음날 다릴 약재를 손질했다. 점례가 욕을 퍼부을 때도 이웃들이 수군거릴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한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허나 옥순의 지극한 정성에도
점례에 애타는 마음에도 한수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다. 맑던 목소리는 어느새 피 섞인 기침으로 바뀌고 젊은 선비의 방 안엔 한숨과 신음이 점점 더 오래 머물렀다. 약 한 첩이라도 더 지어야 되겠어요. 한양 약방에서 쓰는 인삼이 좋다 했으니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전에 돌아올게요. 구슬땀을 흘리며 장터를 헤매는 옥순의 손에는 약초 꾸러미가 쥐어 있었고 손가락은 온통 덧나 있었다. 밤이면 밤마다 기침 소리에 잠들지 못해 옥순은 등을 토닥이고 죽을 식혀 수저로 입에 떠넣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점례는 문틈 사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수야, 그 기침을 달고 산 지가 벌써 얼마여. 어찌 그리 낫지를 못하는 게냐. 이 애미는 걱정이 되어 밤잠을 편히 자본 적이 없다. 점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방에서 나오던 옥순과 마주쳤다. 옥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약방에서 기침에 좋다는 약재를 구해다 준다 하였사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겠사오니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서방님, 분명 나아지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옥순은 마르지 않은 죽그릇을 두 손에 꼭 쥔 채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야위어가는 한수를 바라보다 참았던 눈물을 떨궜다. 그때 한수의 손끝이 천천히 그녀의 손등 위로 스며들었다. 옥순아,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말에 옥수는 고개를 들어 눈물 고인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서방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부디 어머님 생각하셔서 얼른 일어나셔야지요. 그 순간 살며시 열린 문틈 사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점례의 두 눈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그 눈물 너머로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아들의 병간호에 지쳐가는 옥순의 모습이 선명히 들어왔다. 그제야 점례는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낸 날선 말들이 그 어린 여인의 어깨에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내려앉았을지를. 바람이 서늘했다. 늦가을 기운이 스며든 방 안은 호롱불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한수는 거의 말이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침에 말끝마다 피가 섞였다. 그의 손을 꼭 쥔 점례는 눈시울을 붉히며 낮게 속삭였다. 한수야, 이겨내야지. 곧 봄이 올 거다. 봄 되면 이 어미랑 내과에도 가고 들꽃 핀 대로도 가자. 일만 하며 살아온 죄로 네 손 한번 붙잡고 밖에 나가본 적도 없지 않냐. 점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듯 뱉어냈다. 이 어미가 젓갈 팔아 모은 돈 다 네 신분 바꿔주고 기와집 사주고 양반 만들어주면 그럼 됐다 싶었다. 너만 잘 되면, 너만 잘 살면 이제 웃을 날만 남았다 싶었는데 왜 네가 이러냐, 왜? 점례는 떨리는 손으로 한수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한수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이 걱정만 끼쳐드려서. 저는 늘 어머니께 짐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께서 젓갈을 담그시며 그 비린 손으로 저를 길러주실 적에도 그 손이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다고 여겼사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어머니 손 꼭 붙잡고 한양 구경 한 번은 꼭 시켜드리고 싶었사온데 이 못난 자식 용서하십시오. 한수는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다. 어머니, 옥순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고된 길을 걸어온 아이잖습니까? 그는 미소를 띤 채 어머니의 손등을 느리게 문질렀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곤 눈물에 젖은 옥순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옥순아, 울지 마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데려와 놓고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 부디 잘 부탁한다. 그 말과 함께 한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이 아주 조용히 멈췄다. 한수야,
제발 눈 한 번만 딱 떠보자. 응? 이 어미가 아직 다 못해줬다. 내 새끼야. 이 어미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러느냐 이놈아. 점례는 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토록 울지 않던 여인이 들꽃처럼 꺾인 울음을 쏟아냈다. 그렇게 한수는 그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책상 위엔 손때 묻은 책 한 권, 그리고 옥순이 준비해 놓은 약초 꾸러미가 남아 있었다. 차가운 흙 위에 작은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다. 그 앞에 옥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가만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 뒤로 점례가 조용히 다가왔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점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한수야, 너는 내 전부였는데 그래서 옥순이를 미워했다. 자꾸만 너를 뺏긴 것 같아서. 이 어미가 참 못났어. 점례는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떨궜다. 옥순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참말로 못된 짓만 했구나. 점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는 죄가 없는 아이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면서도 괜스레 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저 내 맘이 아픈 걸 네 탓으로 돌렸던 게야. 부디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옥수는 아무 말 없이 점례의 손을 덮었다. 손가락질 받던 어린 저에게 그날 어머님께서 옥수수 하나 조용히 내밀어 주셨지요. 그 따스한 손길, 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와요. 그녀는 고개를 살며시 숙이며 덧붙였다. 이런 며느리를 그래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에 점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등을 덮은 옥순의 손을 천천히 감쌌다. 둘의 눈가에 이른 봄비처럼 고요히 맺혔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가만히 봄을 기다렸다.